어머님 저러다가 노후에 우리한테 손 벌리시는 거 아니야? 에이, 식당 잘 되잖아. 그리고 여태 잘 됐으니까 모아두신 돈 있으실 거야. 그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잘 돼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어. 넘겨도 권리금도 별로 못 받을 것 같고. 그 식당은 어머님 건물은 아니지? 아니야? 아주 옛날에 새 들어서 장사 시작한 거야. 그건 알아. 거봐. 그리고 어머님이 벌써 71세셔. 곧 일도 못 하실 텐데 부담돼. 지난번에도 장사 접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 너 부담 안 되게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이 무슨 수로? 나중에 모시자고 할 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오래 장사하셨으니까 노후는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근데 어떻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 미안. 암튼 당신은 우리 집에 잘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윤복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려웠던 집안 사정과 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참 오래전 일이고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윤 씨의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윤 씨의 며느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끝마다 윤 씨를 무시하기 시작한 며느리는 윤 씨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노인네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없다며 업신여기던 며느리. 아들도 모르던 윤 씨의 비밀을 알게 되더니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사람을 깔보던 게 언제였냐는 듯이 알랑방귀를 끼며 찾아오는 며느리가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그동안의 며느리의 헛소리를 괜히 듣고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고자 했죠. 결국 결론은 아들 내외를 윤 씨의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무척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딸만 둘인 집의 장녀였는데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농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사리 같은 손들을 빌릴 정도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윤 씨의 아버지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계집아이는 고등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보면 윤 씨의 아버지가 유별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었고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윤 씨는 성인이 된 후에 독립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며 나름대로 부족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는 되었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강성진이었고 외동아들이죠. 남편도 윤 씨도 당시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건실했던 남편을 만나 다행이었죠.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살림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윤 씨도 남편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악착같이 살다 보니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되었을 땐 윤 씨도 고깃집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고향 선배를 따라서 공장 일을 다녔죠. 그렇게 해서 아들도 공부시키고 번듯하게 결혼도 시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자도 보고 삶이 안정된 와중에도 윤 씨 부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젊어서부터 늘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고 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윤 씨는 삼겹살집을 3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겉은 허름해 보이지만 손님은 꾸준히 있었고 TV에도 몇 번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윤 씨는 그런 며느리가 참 불편했습니다. 사사건건 윤 씨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를 공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정말로 무시를 했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존재를 대하듯이 대했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뭐? 대학? 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척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사돈은 어느 대학을 나왔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나는 대학 안 다녔지. 윤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궁금증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긴 그 당시에는 대학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렇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뭘 알고 물어보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고등학교는 이 지역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엄마랑 아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럼 중학교는요? 그러자 아들이 더 이상은 모른 척 하기가 힘들었는지 윤 씨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어?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좌로 우로 또륵또륵 굴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땐 그러던 사람들도 있었지. 물론 며느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돈네가 그렇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 씨조차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지 말을 얼버무리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어색하게 구니 윤 씨조차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며느리 반응은 윤 씨의 인생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집에 돌아간 뒤에 윤 씨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당황해서 그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그런 얘기를 꺼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니야. 신경 안 써. 당연히 몰랐겠지. 굳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평생 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걸 며느리 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학교 안 다니는 게 놀라울 수 있겠거니 여겼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엔 이 사진 좀 참고해서 차례상 차리시는 게 어때요? 이게 뭐야? 명절 전날 저녁에 찾아온 아들네. 윤 씨가 부엌에 있는데 쫓아들어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에 명절도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소화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내밀어 차례상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차례 안 지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님이라도 보시라고요. 진짜로 뼈대 있는 집안은 이렇게 조촐하게 차려요. 족보 없는 집이 따라하려다가 와전돼서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하는 거고요. 꼭 윤 씨네를 족보 없는 집이라고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차려놓고 너는 밥만 먹는데 뭘 그래. 이미 다음날 차례를 지닐 음식들은 대부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전 그냥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한 거죠. 참고는 할게.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요즘엔 배운 어른들은 그렇게 해요. 아, 어머님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가 초등교육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이렇게 은근슬에 윤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씨는 뭐든 다 모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듣는 입장에서 그런 의도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대놓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서 뭐라고 열불을 내기에도 우스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 속을 슬쩍슬쩍 긁으니 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얼른 앉아. 정우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할머니가 해놨어. 잘 먹겠습니다. 저녁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다 같이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막 한술을 뜨려는데 며느리가 윤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시금치랑 멸치랑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호들갑을 떨며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밥상 앞에 앉은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도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집으려다가 주춤거렸습니다. 늘 해오던 밑반찬들인데 왜 이제 와서 딴지를 거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영양학적으로 맞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멸치랑 시금치랑 상극이라서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여태 그렇게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 좋잖아요. 아들과 손자가 좋아하기에 밥상에서 빠진 적이 없던 멸치였고 시금치 나물도 윤 씨가 자주 하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 것이 며느리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인 듯 했죠. 누가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밥을 해. 요즘엔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요즘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면서 힐끔 윤 씨를 쳐다보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지 의아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얼마 전까지 폐렴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언성을 높이더니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와중에도 며느리를 노려보기에 윤 씨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윤 씨는 식사 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시금치가 담긴 접시는 빼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어서 아직 시간이 8시도 되지 않았죠. 우리 정우 뭐해? 윤 씨가 손자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손자는 벌써 휴대폰에 코를 박고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퀴즈. 무슨 퀴즈? 할머니 브라질 수도가 어딘 줄 알아? 브라질? 글쎄, 할머니는 모르겠는데. 그러자 손자가 고심하는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한테 그런 거 여쭤보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물어봐. 왜? 할머니한테는 물어보면 안 돼? 할머니는 그런 거 안 배우셨어. 왜? 손자의 순수한 물음에 며느리가 쓱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애꿎은 애한테는 왜 그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윤 씨가 헛웃음을 짓다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아니? 그러자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인 윤 씨가 우스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티를 내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그것도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로 말이죠. 윤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것이 상책일 듯 했습니다. 윤 씨가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윤 씨를 쫓아오더니 부엌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려드리려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됐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시엄마는 시엄마로 보이지도 않나 보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 명절에 이렇게 만나기 싫다. 다음에는 차라리 오질 말어. 그러자 아들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말 잘할게요. 그 말에 윤 씨는 한숨만 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들의 말처럼 한동안 그런 소리를 듣진 않았죠. 그리고 다음에 남편은 폐렴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가 퇴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식당은요?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지. 근데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그냥요. 잘 계신가 하고요. 그래서 윤 씨는 아들이 부모 생각을 하나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이어 한 질문 때문에 아련한 기분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재산이 전혀 없으셨나 봐요. 어쩌지 시무룩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 엄마, 옆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눈치를 줬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공동명의도 안 하셨어요? 그래. 내 명이야. 아, 그렇구나.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윤 씨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근데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셨어야죠. 왜 남의 집 가지고 난리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잘 모르시는구나. 적어도 너보다는 잘 알 거다. 어머님이 어떻게 저보다 많이 아세요? 윤 씨가 대꾸하기도 싫다는 듯 뒤를 돌아 앉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니 그 앞으로 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기웃거리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너희 아빠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콩고물 떨어질까봐 찾아올 것 없어.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정말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더 이상 차례는 지내지 않고 간단히 식사만 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윤 씨의 삼겹살집이 공중파 방송에 크게 홍보가 된 뒤로는 며느리가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가게 좀 확장하시라니까요. 옆에 근처에 상가 나온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그러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저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도 하시던가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며느리가 그동안 윤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한두 번 왔을까 싶었습니다. 양식이 좋다면서 와서 밥 한 끼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던 식당 일에 참견하는 게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오래돼도 손님들 잘만 오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 나이를 생각해라. 적당히 하다가 곧 접을 거야. 윤 씨가 딱 잘라 말했지만 며느리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참 타고난 듯 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오면 뭐해요? 자리도 좁고 테이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돈이 벌어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어머님. 마케팅 이런 거 잘 알아요. 마케팅, 뭔지 아시죠? 그렇게 잘 아는 마케팅인지 뭔지. 네 가게 차려서 알아서 하라니까 그러네. 너 정우 엄마 안 데리고 가? 윤 씨가 아들에게 윽박을 지르자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는 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아니, 어머님 도움되는 얘기 드렸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아들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며느리는 궁시렁거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TV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호들갑 떠는 것을 보니 식당이라도 어떻게 키워서 받아야겠다 싶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찾아와서 윤 씨 몰래 둘이 나눈 대화를 듣고는 정말로 이제는 다시 모속에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러다가 노후에 우리한테 손 벌리시는 거 아니야? 에이, 식당 잘 되잖아. 그리고 여태 잘 됐으니까 모아두신 돈 있으실 거야. 그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잘 돼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어. 넘겨도 권리금도 별로 못 받을 것 같고. 그 식당은 어머님 건물은 아니지? 아니야. 아주 옛날에 새 들어서 장사 시작한 거야. 그건 알아. 거봐. 그리고 어머님이 벌써 71세셔. 곧 일도 못 하실 텐데 부담돼. 지난번에도 장사 접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 너 부담 안 되게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이 무슨 수로? 나중에 모시자고 할 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오래 장사하셨으니까 노후는 준비해 두셨을 거야. 당신이 아버님 앞으로 뭐라도 좀 있을 거라고 했었잖아. 이게 뭐야? 나도 몰랐어.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 어떡해. 미안. 암튼 당신은 우리 집에 잘해. 대화가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면 지들 집에서나 할 것이지 굳이 남의 집 앞에서 나눌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윤 씨를 찾아온 모양이었는데 마침 밖으로 나오던 윤 씨가 그걸 듣고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놀라 뒤돌아봤죠. 참 비밀 얘기를 크게도 한다. 어머님, 노후에 책임지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니까 걱정 말아라. 그리고 곳가게 접고 이사 갈 거니까 이렇게 찾아올 것도 없어. 그러면 됐지? 마음 편히 발 뻗고 살겠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제 마누라가 우선인 것을 윤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용건 없지? 그럼 이제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당에 있던 윤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에 오지 말랬더니 왜 식당까지 온지 몰랐습니다. 여긴 왜 왔어? 가게 내놓으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저희가 맡아서 좀 해보려고요. 뭐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모델링도 하면 장사 좀 될 거예요. 어차피 여기 빼도 보증금밖에 못 받을 텐데 차라리 저희가 해볼게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저들끼리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누가 너희한테 넘겨준다니? 남보단 낫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너희는 하던 일 계속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서로 기대지 말고 살자. 너희가 원했던 대로. 그러자 며느리가 또 윤 씨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이 왜 있겠어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옆에 가게들 보세요.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장사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광고도 많이 할 거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썩 나가? 아니, 저희가 키워준다니까요. 최소한 건물 한 채는 있는 상태로 은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윤 씨는 더 이상 며느리가 하는 헛소리를 듣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건물 밖까지 밀려난 아들과 며느리가 윤 씨를 답답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모를 끝까지 쥐어짜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선 며느리가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달리 물려줄 재산이 없으시면 이런 거라도 주셔야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여기 옆집처럼 리모델링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가게에서 식당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윤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옆집 사장은 그냥 들어가지 않고 윤 씨에게 말을 더 걸어왔습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장사한 지 3년 됐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잘 안 와서요. 아무튼간 사장님,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번에 임대료 낮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러더니 종이 가방에 담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보이길래 나와봤어요. 이거 저희 집사람이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요. 별거 아니고 저희 처가에서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아, 예. 잘 먹을게요. 뭘 이런 걸 다 주셔요. 옆집 사장은 윤 씨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가 옆을 보자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임대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이제 알아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옆 건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은 1층은 식당이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과 투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윤 씨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 또한 윤 씨의 것이었습니다. 처음 윤 씨의 삼겹살이 있는 상가를 매입했던 때가 15년 전이니 아들이 이미 독립해서 한창 직장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 뒤로도 이 근처에는 별로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만도 했습니다. 윤 씨도 남편도 굳이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충분히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죽으면 외아들에게 갈 것이니 미리 떠벌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진작에 알았다면 온전히 윤 씨가 갖고 있을 수 있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며느리의 벌린 입에선 침이라도 뚝 하고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중에 건물 한 채는 가지고 은퇴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네가 입댈 것도 없다.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윤 씨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굵은 소금을 한 대접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있는 방향으로 훌을 뿌려버렸죠. 탁 하고 식당 문을 닫았는데 유리 너머로 아직까지도 굳어 서 있는 아들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어찌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던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재산 없다고 하셨으면서 건물이 세 채나 있으시던데요? 아니, 아파트까지 하면 네 채예요? 네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고 했지. 누가 내 재산이 하나도 없댔어? 왜 말장난을 하세요? 아들이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거짓말 한 적이 없으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아들 며느리가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던지 무척 귀찮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온다면 늘 반갑겠지만 이제 아들 며느리는 더 이상 윤 씨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비닐봉투를 여러 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여긴 왜 온 거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에이, 오늘 어머님 생신 아니에요?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왔죠. 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생일상이라고는 차려준 적도 없는 며느리가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참 우스웠습니다. 미역국 안 드셨죠? 갑자기 내 노후를 왜 너희가 챙기려 해?
그렇게 질색을 하더니 에이, 저희가 언제요? 나는 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냐? 그러자 며느리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그래요? 너 늘 무시했잖냐? 나 무식하다고.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왜? 국민학교는 못 나왔어도 건물주니까 이제 좀 시어머니처럼 보이나 보지.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미역국이고 된장국이고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이 너희한테 열리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나중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식당은 다른 세입자를 구했고 윤 씨는 살던 집도 내놨습니다. 어머님, 정우랑 같이 왔어요. 이제는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래도 윤 씨는 미련을 버렸습니다. 어차피 떠나면 끝이었습니다. 아들네 없는 곳으로 멀리 가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제 전화까지 차단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떻게 엄마는 자식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느샌가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아졌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넘어한지는 너도 잘 알 테니까 굳이 설명 안 할게. 그래도 곧 이사 간다. 그리고 건물들은 전부 내놨고 팔리면 돈이나 펑펑 쓰면서 노후 보내려고 한다. 너희도 내 노후 걱정하지 않았어? 이제 후련하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뭐 진작에 말했으면 더 효도했을 거라고? 자식 마음은 돈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런 효도라면 필요 없어. 나는 모르겠다.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런가? 여태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누리다가 가련다. 참고로 너한테 남겨줄 건 하나도 없다. 그러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정말이에요. 흐느끼며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착잡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날 생각한다면 이제는 전화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것을 바꿀 마음은 없었습니다. 윤 씨가 그동안 며느리의 무시에도 집안을 뒤집지 않았던 것은 평화가 좋기도 했지만 어디까지 하나 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죠. 윤 씨는 집을 팔고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건물들은 차차 팔릴 것을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월세를 받으며 앞으론 좀 쓰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비록 옆자리는 비었지만 이제는 후련해지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겠지만 말이죠.